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쌀 기공식품 쇼 호스트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영상 저희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중을 앞두고 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 벌써부터 중국은 이 박근혜 열풍에 지금 휩싸여 있다고 합니다.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잠시 후에 권영세 전 주중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저희가 자세한 현지 분위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 소식부터 정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 영상 먼저 보시고 그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많이 드셨네요. 맛있다고 그러고 많이 안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가 있고 예. 또 이제 이게 어떤 또 빵인데 예. 쌀로 만들었고 요즘 이 쌀로 만든 예. 이 빵, 이게 아주 인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그 윈윈할 수 있는가 가장 잘 좋은 효과를 머리를 쓰면 되니까 이제 뭐 5분 내로 동이 나야 되는데. 이 앞에다 딱 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홈쇼핑 호스트가 됐어요.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민들께 잘 알리냐 이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튼 오늘 홈쇼핑 호스트가 됐어요. 농림부에서 이거 이름 대통령빵으로 엄청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우리 농산품, 이 가공식품들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직접 내가 쇼핑 호스트가 되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하셨기 때문에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빵이 좀 사연이 있는 빵입니다. 저 빵 지금 우리 채널A 동아일보 채널A가 공동 주최했던 에이팜쇼에도 대통령이 금연을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그때도 저 빵이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저 빵은 소위 말해서 이제 글루텐 프리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빵을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글루텐을 좀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빵을 못 먹는 분들이 있는데 저것은 쌀로 만들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이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근데 저 쌀로 글루텐 프리, 우리나라에서 아주 새롭게 만든 빵이 빵 그리고 또 케이크도 만들 수 있는 신제품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당히 창조경제의 어떤 하나의 표본으로 저 제품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50%를 넘나들고 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높아져 있는데 대통령의 표정에서 여유가 좀 읽힙니다. 네. 실제로 보면 오늘 그 모두 발언에서 그 배경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 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국가 안보와 국가 안위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남북 간 그 고위 당국자 간 그 오랜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이러한 합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간다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일단의 그 남북 대치의 그 극한 위기 상황을 넘긴 그러한 데 대한 어떤 국민적 또 안정 이런 것과 함께 앞으로 대북 관계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지금 중국에 가서 가장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중국과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도 다 사전 예습 끝. 지금 이런 어떤 자신감. 이런 표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주변에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대통령이 구상하는 어떤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이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국민들도 이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번 방중을 계기로 대통령이 얼마나 힘이 더 실리게 될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박 3일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황스택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이번 방중 기간은 2박 3일인데요. 하지만 이 2박 3일은 일주일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꽉 차여진 정말 긴 2박 3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선 첫째 날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인천에서 베이징으로 떠나는데요. 베이징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정상회담과 함께 리커창 총리와 면담, 그리고 시진핑 주석 내외
환영 만찬, 아주 첫날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 있고요. 바로 그 다음날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죠. 그 천안문에서 지금 전승절 기념행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 살펴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의전 서열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가 되고요. 마지막 9월 4일에는 상하이로 지금 이동을 하는데요. 비행기로는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도착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을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포 오찬 간담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다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하종대 복장. 예. 중국이 지금 박근혜 열풍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대통령의 방중을 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극진히 예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예, 왜 그런 그렇죠. 거예요? 원래 이제 한국의 대통령만 만약에 초청을 했다면은 2박 3일 동안 뭐 여러 번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게 뭐 당연하겠지만 예.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개 나라의 어떤 정부 대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그 다음날 또 오찬을 한다고 하는 거는 예. 박근혜 대통령을 특별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체 13억, 지금은 14억 가까이 되는데 그 인민들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매우 중시를 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이 정상회담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중요한 의제들이 지금 많이 있죠. 한중 간에 풀어야 될 핵심 의제들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그 1차적으로는 그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 팽창 이런 데 대한 그 우려를 사실 이제 과거 역사 왜곡과 우려를 우회적으로 아마 표현하는 대목이 좀 있을 것이고 예. 더 중요하게는 특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향후 핵이나 미사일 추가 도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동북아의 평화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이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해 나간다.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가장 또 중요한 영역이고 예. 또한 더불어서 한중 간에 지금 우리한테 최대 교역국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그 최대의 그 교역국이 중국 아닙니까? 한중 간에 이제 FTA도 지금 양국이 그 비준을 향해서 그 절차를 굉장히 속도를 밟아 나가고 있는 이만큼 빠른 시간 안에 양국이 비준을 해서 그 경협을 통한 양국의 튼튼한 어떤 상호 이익을 넓히고 더 나아가서 양국 간의 그 설린 우호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에까지 아마 다양한 예. 합의들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양자의 어떤 정상회담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우리의 그 사드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서로 양국 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이번에 어떤 논의 대상에서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서로 언제든지 누가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 예. 그런 것들로 이번에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공동의 있다. 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좀 토론을 그렇습니다. 하지 않겠느냐. 예. 자, 그럼 중국 언론의 어떤 반응 이런 것도 참 관심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 이런 분위기는 알고 있는데 예. 중국의 언론들이라는 게 다 대부분 관영 매체들 아닙니까? 예. 어떤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쭉 중국의 언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렇게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예. 중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친근하게 부를 때 비아오 따지에라고 부릅니다. 비아오 예. 따지에가 뭐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 맞죠? 예, 알아듣습니다. 예, 예. 예. 중국 사람은 알아듣고요. 한국 예. 사람 못 알아듣지 모르니까 해석을 한다면 우리기로 한다면은 그네 누나 이 정도 예.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친밀감 이런 것들을 많이 표시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특히 전승절에 가가지고 열병식에 참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많이 비판 그런 그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오히려 14억 중국 네티즌들이 예. 오히려 더 많이 일본을 공격하고 말도 안 그렇군요.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이 글자가 좀 거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이게 바츠르바로 법제일보에서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게 환치우 바츠거든요. 예. 예, 환구 법제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한중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그래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청관항에서 아주
높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의 관계가 이번 방중을 통해서 한 단계 더 격상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국익을 위해서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성훈 논설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우리 무역의 25%를 중국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리를 많이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가면서 어느 자리에 배치가 될지 그동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10시쯤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가 이 열병식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하종대 부국장. 예. 이게 주석의 부인이 참석하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요? 예, 지금까지 14번의 열병식이 있었는데 이번에가 그러니까 15번째 열병식인데요. 단 한 번도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열병식을 참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마오쩌둥 시절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덩샤오핑, 짱저민, 후진타오 까지 단 한 번도 그냥 전체적으로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봤지 이번처럼 직접 펑리위안이 시진핑의 바로 부인이 아닙니까? 자, 지금 이제 그래픽이 나오는 걸 먼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이게 3명의 정상의 배치가 이렇게 이제 푸틴이 오른쪽에 서고 박근혜 대통령이 왼쪽에 선다. 이게 중국에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만약에 펑리위안 여사가 만약에 저 성루에 오른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왼쪽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예. 오른쪽이나 왼쪽 둘 중에 하나 설 수 있는데 서양식으로 한다면 오른쪽에 설 수도 있겠지만은 중국의 전통적인 자리 배치 양식에 한다면은 시진핑은 옛날 중국 황제로 따지면 가장 어쨌든 중앙 아닙니까? 네. 그 다음 자리이기 때문에 왼쪽에 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펑리위안 여사라든지 모두가 부부가 한 몸이라고 봤을 때 그것에 봤을 때 왼쪽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서게 돼가지고 시진핑하고는 좀 한 칸 더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게요. 그죠? 이렇게 한 단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왼쪽이다. 예. 그럴 경우에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가운데에 펑리위안 여사가 끼었기 때문에 한 칸 더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하고 펑리위안 여사는 한 몸으로 봤을 때는 결국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히려 푸틴 대통령보다 중요한 자리에 오히려 섰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히 왼쪽이 더 중요한 자리 맞죠? 예. 전체적으로 중국은요. 항상 혼자 있을 때는 가운데 있는 자리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에다가 자리 석자를 써가지고 주석이라고 해요.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주석이 오른쪽에 앉습니다. 그리고 2인자를 왼쪽에 앉히고요. 만약에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석이 가운데 자리를 앉고 그 다음에 왼쪽에 2인자 그리고 오른쪽에 3인자를 둡니다. 그거는 자기가 주석이 자기 앉은 자리에서 시선을 앞쪽으로 봤을 때 자기의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있는 걸로 보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거를 거꾸로 본다면은 그 반대가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 펑리위안 여사와 시진핑 주석이 한 자리에 서서 언론에 공개됐던 적이 2차례가 있었는데 지난 5월에 러시아 열병식 때 이때는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예, 오른쪽에 앉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작년 11월 때 에이펙 정상회담 때 모습을 보면 이때 이제 푸틴이 이 어깨를 이렇게 옷을 챙겨주는 바람에 이제 또 논란이 됐었던 모습인데 이 시진핑 주석의 왼쪽에 있습니다. 이때는. 예. 그때는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행사를 주관한다 그러면 중국식의 어떤 관례에 따라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서양식으로 따른다면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왼쪽에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미국의 눈치도 사실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의 어떤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병식까지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좀 우리한테 뭔가 좀 내줄 게 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하종대 부국장은 이 사드 문제 같이 좀 예민한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좀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 1차적으로 북한의 최근 그 지뢰와 포격 도발 같이 어떤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는 그 국기 도발, 그러니까 소규모 차원의 어떠한 그 도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중국이 동감이다. 적극 지지를 표명해 주는 것.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핵미사일이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같은 그 특히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즈음해서 지금 예상되는 대규모 어떤 그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위협 과시 이런 부분은 유엔 차원에서도 그렇고
동북아 차원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데 양국이 의기투합해 주는 것. 이것만으로 해도 북한에 대한 상당한 견제가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그 한국이 지금 그 중국,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유라시아 프로젝트, 예. 이러한 데에 대한 중국의 어떤 지지 표명,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결국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나오게 하는데 일종의 간접적인 그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도발에는 강력히 대처하고 네. 그러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둔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중국 정부도 우리하고 똑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거는 중국도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동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실리 프로세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 두 가지는 중국의 1대1로 하고 서로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이 서로 공동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네 가지는 모두 얘기하더라도 얼마든지 시진핑 주석이 같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한 가지만. 국군의 날 우리 10월 10일이잖아요. 예. 그때 10월 1일이죠. 그때 오실까요? 시진핑 주석. 밥방 뭐 이런 거 가능할까요? 그러나 예.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10월 1일 날 온다고 그러면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고 예. 이미 그 얘기가 멀리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 얘기 없는 거 보면 그렇게 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시진핑 주석 있잖아요. 예. 중국에서는요. 정치국 위원만 되더라도 25명이거든요. 한 달 전에는 자기의 그 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국 위원만 하더라도 한 달 전부터 이미 하는데 시진핑 주석의 일정은 적어도 3개월 전 아니면 6개월 전, 1년 전부터 준비한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분위기를 좀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난 2년간 주중 대사로 근무하셨던 권영세 전 대사 전화로 연결해서 좀 중국 분위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세 전 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중국이 열병식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한데요. 궁금한 건 이 중국이 도대체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열광하는지 바로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중국이 이번 그 전승기념 행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준비하는 것은 아무래도 뭐 중국의 불기를 예. 부상을 대내외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과정에서 사실은 서구 국가들 경우에 있어서는 좀 참석이 저조한 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한국의 그 참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이 그 국제적인 위상으로 보나 아니면 중국에 있어서 동북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위치로 보나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사실 한국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중국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참석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굉장히 돈독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을 중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중국을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지도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그 고위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국민들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그 표현하신 대로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인기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국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 대통령님의 전기를 저도 안 읽어봤는데 그 전기를 읽어봤다고 뭐 감동적이었다고 얘기하는 중국 공무원이 제법 많은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혹시 시진핑 주석이 개인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나오거나 뭐 특별히 경험하셨던 그런 얘기들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좋은 신뢰 관계를 가지고 계신데 이 국가 지도자들 간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가 양국의 국가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긍정적인 관계를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아주 표본이 되는 게 한중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이 두 분이 2005년도에 이 각자 한 분은 우리 대통령님은 당시에 야당 대표였었고 시진핑 주석은 제가 절강성으로 기억을 하는데 절강성 서기 시절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셔가지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 생활운동이 주요 주제가 됐던 모양인데, 당시에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미뤄가면서 오랜 시간 얘기를 하고, 또 회동이 끝난 뒤에 새마을운동 관련 서적을 굉장히 많이 보내줬답니다. 그랬군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임을 한 다음에 첫 번째로 2013년 6월에 정상회담을 할 때 시진핑 주석이 그 당시에 우리 대통령님과 만났던 음식점, 열한 음식점 얘기를 하면서. 아, 그래요? 그때, 예, 그 음식점에서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시고, 나중에 책까지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보고, 이게 이 두 분이 지금 서로 굉장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케미스트리가 잘 맞게 그 사이에 신뢰관계가 직접 그 뒤에 자주 만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형성이 돼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번에 전승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2박 3일간 방문을 한 뒤에 한중 관계가 훨씬 더 발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중국과 여러 가지 관계가 좋지 않아졌다, 악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저희가 듣고 있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악화가 됐는지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라기보다 시주석 이제 취임을 하신 이후에 그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대통령과는 지금 벌써 6번째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만 해도 굉장히 북한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하고 비교해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그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그러면 전혀 없었고요. 최용해가 북한에서 측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거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고 고위급 인사 교류가. 예. 또 이 중국에서 이 북한 쪽으로는 리위안차오 부주석이죠. 리위안차오 부주석이 북한의 전승절 60주년 행사 때 같은 게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더라도 이게 이 양국 관계가 어떤지 알 수 있고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중국의 한 중견 외교관이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남북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이 북한 측의 상대방이 당신 미국 외교관이냐 중국 외교관이냐 이러면서 쏴붙이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 편을 안 두고 남한 편을 드느냐 이런 논리군요. 예, 그렇죠. 근데 버린 얘기는 특별히 한국 편을 들어서 한 얘기도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방문이 다 이게 제대로 성공적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으로서는 북한에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더 방문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한 걸 보고 이게 이 북중 관계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영세 전 주중 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황스택 기자. 지금 어제 일본의 국어 언론인 쌍케이 신문 칼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민비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국내가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인 대응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비, 지금 명성황후라는 정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비라고 사실상 비하하고 그 칼럼 내용은 저희가 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는 안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해서 저런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으로 보이고요. 대신해서 외교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정치권과 그 외교부 반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치권에서도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이 산케이 신문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특유의 짧은 말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외교부의 공식 브리핑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산케이 신문 옳지 못한 언론사입니다. 역사 왜곡과 후안무치한 주장을 일삼는 언론사의 터무니없는 기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스택 기자, 우리 국내 누리꾼들 화가 단단히 났을 텐데 저쪽에서 망언을 했으니까 우리 나가는 말도 곱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 네티즌들 지금 상당히 분노가 댓글에서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좀 놀라울 정도의 수준의 반응입니다. 일단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아베 총리에 대한 공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베는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다.
제2의 안중근이 나타날 것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좀 너희들 섬이 가라앉고 있는 것이 아니다. 좀 이거 일본 국민과 일본 예. 어떤 한 칼럼니스트는 좀 이렇게 분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도 뭐 후지산이 폭발할 때가 됐다. 그만큼 화가 나 있는 거죠. 네, 우리 예. 정서가.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외교부도 어느 정도 이제 강경한 대응 기조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해당 칼럼에 대해 지금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종대 국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아베는 2등 방문이다. 아마 그게 예. 아마 네티즌이 쓸 때는 아베의 어떤 결말 역시도 2등 방문하고 비슷할 것이다.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닐까 그러는데 왜냐하면 2등 방문 자체로 하면요. 일본에서 2등 방문 아주 추앙받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하면은 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아래 보면 제2의 안중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결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러나 산케이 신문은 일본에서도 극우 신문으로 아주 유명한 신문이고요. 일본에서 오히려 권위 있는 신문이라고 하면 아사히 신문이나 요미우리 신문 이런 신문이기 때문에 저런 데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그걸 가지고 같이 맞대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의 위상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아무리 일본이 하더라도 너희들 섬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든가 후지산이 폭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런 그만큼 분노가 폭발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예의 있는 말이 아니니까 예, 저런 될것 것들은 같습니다. 내심은 그럴지 몰라도 저런 것들을 쓰는 것은 오히려 한 일간의 누리꾼들 사이에 어떤 감정적인 그런 예. 대치만 이뤄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자제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저런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정부 차원에서 삭제를 요구하고 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해야 될 게 사과 내용을 게재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사과는 게재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한 과거에 내용이네요. 기억하시지만 예. 또 그 상케이 서울지국장이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세월호 7시간에 관련해서 이상한 내용 기사를 써서 출국금지되고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은 적 있잖아요. 물론 이번에 칼럼을 쓴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는 한 뭐 재판은 받긴 않겠지만 이런 행위는 범죄 행위라는 취지로 상징적인 의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야기 그리고 일본의 우익 언론의 도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